안녕하세요. 뜬별쌤입니다. 오늘은 2장, 키, 스플라인, 쿼터, 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 배우나요? 네, 다 배웁니다. 근데 이렇게 네 개가 한 장에 묶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다 2장의 키포인트인 응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응력은 필답 전체 파트에서 중요한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특히나 2장에서는 이 응력을 해석하는 게 전부 다라서 이 응력을 키포인트로 선정했습니다. 이 네 가지 주제를 합쳐서 한 회차에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키가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 키 기출 문제 보고 오겠습니다. 키 문제입니다. 자, 키가 묻힘키라는 용어가 나왔고, 문제 보니까 폭과 높이, 축의 직경, 전달 동력, 회전수 이렇게 주어졌어요. 추가 조건으로는 전단 강도와 압축 강도가 주어졌습니다. 단위를 보니까 메가파스칼이죠. 이 강도가 바로 응력을 말합니다. 이 응력 값을 이용을 해서 전단 강도, 전단 응력을 고려한 키의 길이, 또 압축 강도를 고려한 키의 길이 이렇게 묶고 있어요. 이렇게 이 강도, 응력 값을 이용을 해서 키의 길이를 구하거나 키를 설계를 하거나 이 정도로 맛보고 전달 토크는 T로 나타내는데 이 전달 토크도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 토크를 어떻게 구하고 그러면 키의 길이가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럼 키의 길이 중에 어떤 걸 선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키, 스플라인, 쿼터, 핀 중에서 가장 먼저 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키입니다. 축의 기어, 벨트 풀리, 핸들 등 회전체를 고정하는 데 쓰이는 기계 요소입니다. 이렇게 진한 회색으로 나타낸 이 블럭이 바로 키예요. 이 안쪽에 들어가는 게 축이고 바깥쪽에가 회전체인데 이 회전체가 기어가 될 수도 있고 핸들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축과 결합되는 부분을 보스라고 합니다. 이 축과 보스 사이에 들어가서 이 두 개를 고정하는 데 쓰이는 게 바로 키입니다. 이 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이 키 모델링 파일 보면서 제가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영상 오른쪽 위에 카드 걸어뒀으니까 모델링 영상 참고하시고 이 강의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축과 보스를 보시면 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과 보스에 각각 파져 있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게 바로 키가 들어갈 수 있는 키홈이라고 합니다. 나중이든 먼저 하셨을 수도 있지만 작업형 하실 때 이 키홈 작업 엄청 많이 하실 겁니다. 아무튼 이 키는 모양에 따라서 평키, 둥근 키, 반달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가장 많이 쓰이는 묻힘키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때 키의 호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B 곱하기 H 곱하기 L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B는 키의 폭, H는 키의 높이, 그리고 L은 키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키의 호칭 BHL은 폭과 높이와 길이 순서입니다. 키의 폭이 10이다, 높이가 8이다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10 곱하기 8 곱하기 40인 키가 있다 이렇게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 호칭을 보고 폭은 10mm, 높이는 8mm, 길이는 40mm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키에 작용하는 접선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접선력은 축과 보스의 접촉면에 수직으로 발생하는 힘이 접선력입니다. 다른 말로 전단 강도라고도 해요. 여기서 강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강도란 어떤 물체, 어떤 재료에 하중이 걸렸을 때 재료가 파괴되기 전까지 버티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정도, 이 물체가 얼마나 강하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강도입니다. 이 강도는 응력이 될 수도 있고 하중이 될 수도 있어요. 응력과 하중 둘 다 강도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간혹 강도는 응력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중도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거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돌아와서 접선력은 토크를 통해서 구할 건데 토크는 힘과 거리의 곱입니다. 여기서의 힘이 접선력이 되는 거고 이 접선력과 이 중심에서부터 접선력이 작용하는 지점까지의 거리, 이 길이 값을 곱해주면 토크를 구할 수 있어요. 이 길이는 반지름이죠, 반지름. 반지름은 2분의 d, 지름의 반값입니다. 그래서 t는 w 곱하기 2분의 d인데 여기서 w, 접선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w는 d분의 2t가 됩니다.
이 접선력은 키의 전단력과 압축력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전단 측면에서 해석을 해볼게요. 접선력이 키에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은 키의 전단력으로 작용을 하겠죠? 만약에 전단력에 의해서 키가 파괴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파괴가 될 겁니다. 자, 응력은 면적분의 하중입니다. 요거 오늘 하루 종일 언급될 거예요. 여기에 하중에 전단력이 들어가면 전단응력, 압축하중이 들어가면 압축응력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키의 전단응력을 구할 거니까 전단력을 전단력이 작용하는 면적으로 나누어 주면 전단응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단력이 작용하는 면적은 이 진한 회색으로 나타낸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각단면이고 이 단면은 키의 폭, B와 키의 길이, L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A는 BL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때 전단력, 하중은 접선력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토크는 접선력과 반지름의 곱이다. 이렇게 해서 이 W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이 W를 여기에 대입을 해줍니다. 이 최종식을 정리해주면 타우는 BLD분의 ET가 됩니다. 여기서의 B는 키의 폭, L은 키의 길이, D는 축의 지름이 됩니다. 요 축의 지름. 다음은 압축응력입니다. 압축응력도 마찬가지로 면적분의 하중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압축력이 작용하는 면적을 알아야겠죠? 압축력은 이런 식으로 키의 옆면을 누르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압축력이 작용하는 면적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길이는 L, 키의 길이가 되고 높이 값은 T가 돼요. 여기서 T가 뭐냐? T는 키 홈의 깊이입니다. 보통은 이 키 홈의 깊이 값이 전체 키의 높이의 반값입니다. 키홈의 깊이는 키의 높이의 반값이다. 이런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에도 T는 2분의 H다. 요거를 적용해서 푸시면 돼요. 그러면 압축력이 작용하는 면적 A는 TL이 되고 여기서의 T는 2분의 H입니다. 압축력은 마찬가지로 접선력 W가 되고 W를 토크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따라서 압축응력 시그마는 HLD분의 4T입니다. 그래서 전단응력이랑 압축응력 이거를 어떻게 쓰냐? 바로 키의 길이를 설계할 때 사용합니다. 키의 전단응력은 BLD분의 ET였습니다. 전단응력도 압축응력도 둘 다 키의 길이 값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강도식을 통해서 길이 값을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중에서 안전을 고려한다면 큰 값을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키의 길이가 길어져야 짧은 것보다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중을 받는 면적, 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안전한데 이 길이 값이 면적과 비례하기 때문에 이 길이가 길수록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출에서는 키의 최소 길이를 구해라고 출제가 돼요. 이 최소를 보고 둘 중에 작은 값을 택하시면 안 됩니다. 길이가 길어야 안전하기 때문에 두 강도식을 통해서 구한 값 중에 긴 값, 큰 값을 선정해서 구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점달 토크입니다. 이 점달 토크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단응력이 주어진 경우, 두 번째는 동력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먼저 전단응력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키의 전단에 의한 토크와 축에 작용하는 토크가 같다고 두고 설계를 하시면 돼요. 이때 키의 전단에 의한 토크는 제일 처음에 썼죠. W2분의 D가 되는데 이 W가 접선력이죠. 응력은 면적분의 하중이기 때문에 하중은 응력과 면적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요거를 풀었으면 T는 타우 BL 곱하기 2분의 D입니다. 다음은 축에 작용하는 토크입니다. 축의 전달 토크식을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축의 전달 토크 T는 타우 ZP입니다. ZP는 극단면 계수고 축의 단면은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의 극단면 계수 ZP는 16분의 파이 D 세제곱이 됩니다. 이 두 개를 같다고 두는 거예요. 이때 키의 전단응력, 축의 허용 전단응력은 다른 값입니다. 키와 축의 재료가 같거나 아니면 키의 전단응력과 축의 허용 전단응력이 같다라고 주어지는 경우 외에는 이 키의 전단응력과 축의 전단응력은 다른 값을 말합니다. 다음은 전달 동력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전달 동력 H는 T오메가, 전달 토크와 각속도의 곱입니다. 이거를 T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T는 오메가분의 H가 되고 각속도 오메가는 60분의 2파이 N입니다. 각속도가 60분의 2파이 N이 되는 과정은 여기 밑에 단위를 풀어서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달 토크 T는 2파이 N분의 60H가 됩니다.
T는 2πn분의 60H. 이걸 외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전달 동력 H는 T오메가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정리를 하셔도 돼요. 실제 기출에서는 전달 동력이 주어지고 축의 회전수가 주어져서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토크 값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빈출 키워드인 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키의 종류인 스플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플라인입니다. 무침키 같은 경우에는 축이랑 보스 사이에 키가 들어가 있죠. 축과 보스와 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뉘는데 이 스플라인은 축에다가 이렇게 키 형상을 직접 절삭했어요. 그러니까 키 부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축에다가 키 형상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스플라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스는 이 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스플라인 축 형태로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이랑 보스가 슬라이딩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스플라인입니다. 여러 개의 키 형상이 파져 있기 때문에 일반 키보다 더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B는 키의 폭, H는 키의 높이입니다. 또 여기 C 값은 못따기 값인데 이 못따기는 회전 시에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깎아줍니다. 못따기 C 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 없으면 0으로 두고 아닌 경우에는 C 값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D1과 D2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 스플라인 축의 내경과 외경입니다. 그러면 스플라인의 강도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스플라인에서 나오는 문제는 T, 전달 토크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플라인은 이 식 하나만 외우셔도 돼요. 스플라인은 축에 이렇게 키의 형상이 있는데 6개에서 8개 이렇게 입수가 많아요. 키에서는 전단력이 한 군데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입수가 많아지는 만큼 이 전단력이 작용하는 면적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전단력이 입수마다 이 단면마다 힘이 분산이 되면서 전단력의 영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단 강도는 고려하지 않고 압축 강도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자, 토크는 힘 곱하기 거리고 압력은 면적분의 하중입니다. 여기서의 압력은 스몰 q, 허용 면압력을 말해요. 이 허용 면압력이 뭐냐? 자, 이렇게 스플라인을 좀 입체적으로 그려볼게요. 이 스플라인에 동력이 공급돼서 이렇게 토크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접선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접선력은 이 옆면에 압축력으로 작용을 해요. 이때 이면에 허용되는 압력이 바로 허용 면압력입니다. 그래서 전달 토크는 힘 곱하기 거리니까 이 힘과 축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 값을 곱하면 되는데 지금 평균 반지름, 지금 평균 지름 값을 사용을 했죠. 평균 지름을 사용한 이유는 이 면 전체에 이렇게 하중이 작용을 할 거예요. 이 하중이 작용하는 거리 값을 구해보면은 중심에서부터 전부 다 다른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거리 값들의 평균 지점, 이 평균 지름 값에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평균 값을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력, 접선력 P와 2분의 dm, 평균 반지름 값을 곱해주면 전달 토크 T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에타는 접촉 효율인데 보통은 접촉 효율이 없으면 1로 두는데 이 스플라인 경우에는 접촉 효율이 문제 없어도 0.75로 두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접촉 효율은 0.75가 기본값이다. 압력은 면적분의 하중이죠. 그러면 이 하중은 면적과 압력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 P는 면적과 압력의 곱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죠. 이때 이 면적값을 구해줄게요. 이때 면적은 키의 높이값 H와 키의 길이 L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플라인 경우에는 C, 못따기 값이 있죠. 못따기는 위아래로 두 군데에 주기 때문에 이 전체 높이 H에서 못따기의 2배를 빼주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H-2C 곱하기 L이 이 사각형의 면적이 됩니다. 근데 스플라인은 키의 형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똑같은 면적이 여기에도 있을 거고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스플라인의 입수만큼 이 면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 A는 높이값과 길이 그리고 스플라인의 입수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못따기 C값이 문제 없다. 그러면 C는 0으로 두고 푸시면 돼요. 결론, 스플라인의 전달 토크 T는 H-2C 곱하기 L 곱하기 Q 곱하기 2분의 dm 곱하기 Z에타입니다. 스플라인은 이 식만 외우시면 돼요. 이 식이 조금 처음 보는 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외우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크는 힘 곱하기 거리, 압력은 총 면적분의 하중이다. 하나하나 정리해보면서 전개하시면 좀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스플라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쿼터입니다.
쿼터는 인장력 또는 압축력이 작용하는 두 개의 축을 직각으로 끼워서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기계 요소입니다. 자, 여기 회색인 부품이 쿼터입니다. 축과 축, 이 두 개의 축에 쿼터를 끼워서 축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이 있어야겠죠? 이 축 중에서 들어가는 쪽이 로드, 바깥 부분이 소켓입니다. 로드 엔드는 로드의 끝, 이 소켓에 삽입되어지는 로드의 부분을 로드 엔드라고 합니다. 쿼터 이음을 이렇게 2D로 보면은 이해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쿼터 이음도 제가 모델링 영상 보면서 설명하는 게 있으니까 오른쪽 위에 연결해둔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이 쿼터 이음을 평면화했습니다. 주황색 부분이 소켓, 파란색 부분이 로드, 회색 부분이 쿼터입니다. 소켓의 외경, 바깥 지름을 라지 D라고 두고 소켓의 내경을 스몰 D라고 두겠습니다. 근데 이 소켓의 내경은 로드의 지름, 더 정확히 말하면 로드 엔드의 지름과 같죠. 그래서 스몰 D는 소켓의 내경 또는 로드 엔드의 지름이라고 합니다. 이때 쿼터의 치수는 쿼터의 폭, B와 두께 T로 나타냅니다. 자, 요거는 회전 단면도라는 건데 요거는 작업형 때도 나와요. 길이 방향의 단면을 이렇게 그린 게 회전 단면도입니다. 쿼터를 입체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쪽 길이가 쿼터의 두께 T가 됩니다. 이 쿼터의 음의 축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쿼터에는 압축 응력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돼요. 로드 측에서는 이쪽에 당겨지고 소켓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겨지니까 쿼터의 음의 이 부분에는 압축 응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압축 응력만 있는 건 아니죠. 이 하중에 의해서 소켓의 이쪽 부분에는 전단력으로도 작용을 할 겁니다. 또 로드나 소켓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응력이 발생할 거예요. 쿼터 이음의 강도는 크게 로드와 쿼터의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먼저 로드의 응력입니다. 로드의 응력은 첫 번째, 인장 응력입니다. 로드의 입장에서 P는 로드를 잡아당기는 인장력으로 작용을 하겠죠.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로드의 이 부분에서는 P가 인장력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면 인장력이 발생하는 면적은 로드의 전체 면적에서 커터가 지나가는 구멍 부분을 제외한 이쪽 면적이 될 거예요. 물론 구멍이 없는 이쪽 부분의 로드에도 인장력이 작용을 하지만 설계는 항상 가장 약한 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커터가 지나가는 구멍이 뚫려 있는 로드의 이쪽 부분의 면적을 이용을 해줄 거예요. 이 면적은 어디 쓰냐? 응력은 면적분의 하중이죠. 이 축방향 하중 P를 이 면적으로 나누면 로드의 응력, 로드의 인장 응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로드의 전체 면적 4분의 D 제곱에서 쿼터가 지나가는 부분을 제외하면은 이 면적을 구할 수 있겠죠. 쿼터가 지나가는 부분의 면적은 근사화해서 사각형으로 구해줄 겁니다. 이 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로드의 지름 D 값이 되고 가로 길이는 쿼터의 두께 T 값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원에서 사각형의 면적을 뺀다. 그러면 이 인장력이 작용하는 면적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인장응력 시그마 T는 4분의 파이 D 제곱 마이너스 TD분의 P입니다. 다음은 로드와 쿼터의 압축응력입니다. 이 P는 인장력 말고 압축력으로도 작용을 해요. 바로 로드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로드는 쿼터에 막혀서 압축력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이때 면적은 로드의 전체 면적에서 쿼터에 의해서 막힌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때는 반대로 쿼터가 지나가는 부분의 면적이 해당을 합니다. 이 부분의 면적은 근사화해서 사각형 취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세로 길이는 D, 가로 길이는 T가 됩니다. 정리하면 쿼터와의 압축응력 시그마 C는 DT분의 P가 됩니다. 힘이 작용하는 면적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는 로드 입장에서 봤고 지금은 쿼터 입장에서 해석을 해볼게요. 먼저 쿼터에서 이 P는 전단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전단력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세 덩어리가 나뉘어지겠죠. 이쪽 부분은 소켓에 의해서 막혀있고 이쪽은 로드에 의해서 막혀있으니까 이렇게 두 군데에서 전단이 발생해서 세 개로 파괴가 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단면이 두 개이다. 앞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 면적은 사각형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때 면적은 쿼터의 폭과 쿼터의 두께의 곱으로 구할 수 있는데 전단면이 이렇게 진한 회색으로 칠해진 두 군데에서 발생을 하니까 총 면적은 2BT가 됩니다. 그래서 전단응력 타우는 2BT분의 P가 됩니다. 다음은 소켓과 쿼터 사이의 압축응력입니다. 조금 전에는 쿼터에 의해서 로드가 압축응력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소켓에 의해서 쿼터에 압축 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압축력이 작용하는 면적을 보시면 이 전체 길이에서 로드를 뺀 나머지 부분이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이 전체 라지 D와 T의 곱에서 로드가 지나가는 부분, 스몰 d와 t를 빼주면 이 진한 회색 부분,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소켓과의 압축 응력 시그마 C는 라지 D 마이너스 스몰 d 곱하기 t분의 P입니다. 쿼터의 마지막 응력은 굽힘 응력입니다. 굽힘 응력이 왜 나왔냐? 쿼터는 지금 소켓에 의해서 이 양쪽 부분이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축방의 하중, P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쿼터는 양단이 고정이 되어서 이렇게 굽힘이 발생을 할 거예요. 이거를 중앙에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양단 고정보로 해석을 해서 굽힘 모멘트 M값을 구해줍니다. 중앙에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양단 고정보의 굽힘 모멘트 M은 8분의 PL입니다. 이렇게 양단이 고정되어 있는 이때 전체 길이가 L이고 중앙에 P가 작용을 하고 있을 때의 굽힘 모멘트 값이에요. 요거는 필기, 재료 시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때 하중을 받는 전체 보의 길이를 L이라고 두죠. 쿼터 이음에서는 힘을 받는 부분이 요 부분이기 때문에 L은 소켓의 지름, 라지 D와 같습니다. 그래서 Mmax는 8분의 P 라지 D가 되는 거예요. 쿼터는 사각단면 취급을 하죠. 이때 단면 계수, Z는 6분의 TB 제곱입니다. TB 제곱인 이유는 우선 양단 고정보 입장에서 봤을 때 단면을 그려봤을 때 이때 폭은 B, 높이는 H입니다. 사각단면일 때 단면 계수, Z는 6분의 BH 제곱입니다. 여기서 H는 중립축, 이 축과 직각인 면의 길이에요. 요 길이가 제곱이 되는 건데 쿼터 이음은 이 양단 고정보가 지금 눕혀져 있는 그림입니다. 쿼터의 단면에서 이 길이가 B, 이 길이는 쿼터의 두께 T가 되는데 이 중립축과 직각인 길이인 B가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Z는 6분의 TB 제곱이 됩니다. 이 최종식을 정리해주면 굽힘 응력 시그마 B는 4TB 제곱분의 3P 라지 D입니다. 이 최종식 외우셔도 되지만 굽힘 응력 시그마는 Z분의 M이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쿼터 이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핀입니다. 핀은 쿼터랑 좀 비슷해요. 핸들을 축에 고정을 할 때나 부품을 설치, 분해, 조립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반영구적인 결합 요소입니다. 쿼터랑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축, 아니면 한쪽이 핸들, 이렇게 두 개의 부품을 결합하기 위해서 핀을 삽입을 해서 결합을 해줍니다. 이 용어는 조금 다르죠. 쿼터에서 소켓이었던 부분은 핀에서는 포크, 로드였던 부분은 핀에서 아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쿼터 이음과 핀 이음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단면입니다. 쿼터 이음에서는 단면이 사각형이었지만 핀의 단면은 원형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때 핀의 지름을 D라고 둡니다. 핀 이음의 축방향 하중, P가 작용을 할 때 발생하는 응력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게요. 이 포크와 아이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품들에 의해서 이렇게 압축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이때 힘을 받는 전체 길이를 스몰 l, 포크에 의한 길이는 B, I에 의한 길이는 A입니다. 먼저 전단 응력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전단 응력은 이 부분에서 발생을 하죠. 쿼터 이음에서는 이 부분이 사각형이었지만 핀에서의 단면은 원형이기 때문에 이 원형의 단면을 2배를 해주면 전체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형의 면적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입니다. 이거를 2배 한 거,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전단 응력 타우는 파이 D 제곱분의 2P가 됩니다. 핀 이음에서도 굽힘 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이 길이, AB의 치수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그리고 AB 치수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보통은 1번의 경우예요. AB 치수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거나 혹은 A는 2B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쿼터와 마찬가지로 중앙에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양단 고정보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굽힘 모멘트 M값이 8분의 PL이 돼요. 쿼터와 다른 점은 단면 계수입니다. 쿼터에서는 사각단면이었지만 이 핀에서는 단면이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일 때의 단면 계수 32분의 파이 D 세제곱을 이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굽힘 응력 시그마 B는 파이 D 세제곱분의 4PL이 됩니다.
다음은 A, B 치수가 주어진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A는 18이고 B는 12다. 이렇게 구체적인 치수가 주어졌을 때는 이 오른쪽에 그려진 이 그림대로 이 양쪽에는 불균이란 분포하중이 작용하고 있다고 풀어요. 그러면 최대 굽힘 모멘트 M 값이 달라지겠죠? 이 M 값을 구해보면은 24분의 P 곱하기 3A 플러스 4B가 나옵니다. 요거를 증명하는 과정은 뒤편에, 교재 뒤편에 있으니까 뒤편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단면계수 Z는 원형인 거 동일하죠? 그래서 Z는 32분의 파이 D 세제곱 해서 굽힘 응력을 정리해주면 3파이 D 세제곱분의 4P 곱하기 3A 플러스 4B가 됩니다. 웬만하면은 1번식으로 나와요. 근데 최근에 2번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나와서 요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 B 치수가 각각 주어진 경우에 최대 굽힘 모멘트 증명입니다. 증명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최대 굽힘 모멘트는 핀의 중앙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중앙을 끊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 A 길이에 작용하는 전체 분포하중이 P니까 얘를 반으로 나누면은 2분의 P만큼 작용을 하겠고 이 삼각 분포하중은 잘려도 그대로 2분의 P겠죠. 이 분포하중을 집중하중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균일 분포하중인 경우에는 중앙에서 작용을 하고 삼각 분포하중은 3분의 2지점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굽힘 모멘트 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최종식이 24분의 P 곱하기 3A 플러스 4B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키, 스플라인, 쿼터, 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4개 다 전부 응력은 면적분의 하중이다. 요 개념이 다 쓰였어요. 전부 다 최종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응력은 면적분의 하중이다. 요것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2장에서 배웠던 응력들 다시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